이번 영상은 자폐에서 언어적 문제를 일으키는 의학적 원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폐 아이들의 경우는 평생에 걸쳐서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60%만이 언어를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창하게 하는 경우는 많아야 10%에서 한 20% 정도의 아이들이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폐 아이들이 이 언어적 문제를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을 극복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어를 습득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사실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질을 정말 확연하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적인 문제에도 사실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언어를 수월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타카에서는 아이들이 언어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첫 번째, 메디컬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치료해 주는 것과 두 번째, 교육 치료를 통한 세라피를 진행하는 것을 같이 진행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것이 훨씬 아이들의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언어를 관장하는 부분, 언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놓는 아웃풋까지, 그런 것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뇌의 그런 특정 부위에 이런 경기파가 있는 경우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자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약 45% 정도가 경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가 경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시작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퍼센티지가 4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경기파가 들쑥날쑥 보이고 있는 상태인 아이들까지 합하면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자극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의 수면 문제와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수면 상태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치 틱처럼 보이지만 그게 틱이 아니고 경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진단받지 않는 상태로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흔하게 경기인 것 같아서 경기를 진단받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했지만 뇌파 검사를 잠깐 하고 나서 경기파가 없는데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아이는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뇌파의 경우는 30분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검사를 하는 30분 사이에 경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30분 이후에 경기가 발생한다면 이 아이는 경기가 하고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카에서는 적어도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뇌파 검사를 아이들에게 시행할 것을 권합니다. 게다가 수면 중에 사실은 경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그 뇌파를 검사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제가 올린 지난 영상들을 좀 보셨다면 생소하시지는 않을 건데요. 이 언어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도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약 80%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성이도 그랬었고, 다른 친구들도 제가 검사 결과를 많이 훑어봤지만, 단 한 케이스도, 이 아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굉장히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됐던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80%라는 통계가 나름 신뢰가 갑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은 요 아래와 같은 증상들이지만 요게 아닌 다른 증상들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증상을 다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있다면 위장관 증상, 두통, 그리고 피로도, 그리고 클럼지니스는 약간 서투름이라고 이게 해석이 되는데 뭐냐면 동작의 서투름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이 어정쩡하고 자유롭게 보이지 않는, 원활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운동 기능이랄까? 그리고 인지 능력의 저하, 그리고 뭔가를 프로세싱하는 스피드 자체도 느리고, 그리고 발달의 지연이 생기고, 성장의 지연이 생기고, 사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만으로 경기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증상 이외에도 수많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가져올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영양소가 되는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미토콘드리아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연구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타카에 보시면 여기 클릭 히어라고 되어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은 다 클릭하시면 다 링크가 걸려 있어서 에비던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들을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찾아 들어가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칵테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직접 링크 따라서 찾아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뇌 내 엽산 부족, Cerebral Folate Deficiency, CFD. 전에도 제가 대략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요. 이 엽산은 뇌 DNA와 RNA 복제하고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DNA, RNA 구성 성분인 피리미딘과 퓨린이 엽산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엽산이 뇌 안으로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활성형의 형태로 뇌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활성형이라는 거는 여기 5-MTHF 이렇게 써 있죠. 요 형태로 이 BBB라는 혈뇌 장벽을 뚫고 뇌 안으로 들어가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만이 뇌를 싸고 있는 BBB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엽사는 요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엽사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정작 필요한 거는 요 형태이기 때문에 장 내에서 흡수된 이런 엽산을 간에서 이런 활성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바꿔진 활성형 형태가 뇌 안으로 들어와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전환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중간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 활성 형태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유전적인 이런 대사 문제 때문에 엽산을 대사하는 그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 엽산을 받아들이는 엽산 수용체 자체가 이미 쓸데없는 엽산들이 그 수용체를 다 차지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수용체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정작 필요한 이 활성형의 형태는 접근을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제가 밀크와 관련이 있다고 지난번에 GFCF 영상에서 말씀이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엽산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액, 그러니까 뇌는 사실은 뇌수막에 쌓여있고 그 안에 물에 동동 떠 있어요. 물주머니 안에 뇌가 이렇게 동동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물주머니 안에 그 뇌수막액, 그 액에서 엽산이 정말 활성형의 엽산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너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 자체는 엽산의 공급을 못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뇌세포가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능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언어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CFD는 어떤 것이든 나타날 수가 있는데, CFD의 경우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C죠. 경련이에요. 경기. 그리고 당연히 발달 지연, 뭐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스피치,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슬립, 자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리터빌리티, 굉장히 불안 초조하고, 뭐 별의별 것들이 이것도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CFD의 치료법 자체는 일단은 dairy의 elimination, 그러니까 유제품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용체를 오픈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활성형 형태의 뮤코보린과 데플린의 이런 활성형 형태의 엽산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마찬가지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은 많고 저는 할 얘기는 많고, 저희 남편이 그랬는데요. 너처럼 장황하고 길게 말하면 누가 보고 듣겠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해보겠습니다. 비타민과 영양소 부족.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영양소들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못 갖고 있어요. 먹는 거 똑같이 잘 먹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먹어도 일단은 장 상태는 아주 푸어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어떻게 들어간 것들은 또 이용을 못하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비타민과 영양소가 굉장히 모자라고 결핍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다른 아이들은 사실은 이거 똑같이 먹어도 아주 건강하던데요. 그 아이들은 많이 유전적으로 뭐랄까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인 거고,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탁월하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점점 돼가지 못하고, 그런
사실 아무리 유전적으로 뛰어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에게 많은 질환들이, 새로운 질환들도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질환들도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도 많아지고, 그리고 암도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억울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진 말자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일찍부터 건강을 케어해주면 그래도 이게 몸에 있고 이게 습관화 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는 식습관을 잘못 들여놓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쉽게 건강상의 문제가 닥쳐올 것이고, 일반 아이들도 사실은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다면, 계속 이어나간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GFCF도 충분히 언어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죠. 이거 자체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CFD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GFCF는 생의학을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은 드렸었으나 이게 가장 쉬운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히 아이한테 뭘 더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변화는 그냥 식단, 매일 먹는 식단에서 뭔가를 빼는 것 뿐이니까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GFCF가 했을 때 언어의 영향을 크게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시도해 봄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있으니까요. 우리 지성이의 경우는 사실은 GFCF를 했을 때 워낙에 수면 문제가 있던 아이였는데 수면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었고, 또 식이 문제가 있던 아이인데 너무나 먹던 거가 또 안 먹게 되고, 몇 가지만 돌아가면서 먹는 정도고, 다른 거는 이제 음식을 거부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긴 했지만 언어적으로 보이는 사실 발전은 지성이에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GFCF가 사실 임상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굉장히 지지가 되고 있고,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나 일부 있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했지, 요즘 같아서는 충분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GFCF가 사실은 그냥 음식의 단순한 변화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기대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어떤 침습적이고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치료가 아니고, 단순히 음식만을 바꾼 후에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이걸로만 발전을 한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거잖아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타민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발달이나 인지,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기분을 안정화 시키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돕고 있는 필수적인 비타민이죠. 그리고 게다가 B12는 이 엽산 사이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메틸레이션 사이클,
그리고 우리 몸에서 환원 이런 작용과 관련된 리독스 사이클에도 중간에서 매개하고 있는 비타민이고요. 아래쪽에는 스터디들 몇 개가 열거되어 있는데 사이트에서 또 링크 따라 들어가 보시면 엽산, 폴리닉 애시드, 5-MTHF 이 두 가지 형태가 현재 우리 몸에서 활성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엽산 형태예요. 그래서 엽산 자체가 그냥 소량 내 몸에 그냥 좀 부족한 경우를 폴레이트 디피션시라고 하고 이제 뇌 안에 이제 엽산이 부족한 상태를 세레브럴 폴레이트 디피션시라고 해요. 이 세레브럴 폴레이트 디피션시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용량의 활성형을 필요로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뇌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에야 뇌 안으로 접근이 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폴릭 애시드의 형태는 폴리닉 애시드 이런 활성령의 형태랑은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폴릭 애시드는 이 뇌에서 엽산의 수용체를 블럭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래쪽에 스터디 나와 있습니다.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오메가3 패티 애시드 필수 지방산이에요. 이것들은 어떻게 그 어머님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먹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오메가3는 세포의 구성 성분인 그 세포 바깥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성분이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세포 안팎의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세포 기능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성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오메가3 패티 애시드 자체를 합성하거나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질 좋은 오메가3 패티 애시드가 내 몸에 들어와야 세포의 기능을 훨씬 원활하게 하고 기능을 높일 수가 있겠죠. 오메가3를 먹이고 계신 어머님들도 그냥 좋다니까 먹이는 것보다는 이걸 먹인다는 얘기는 세포 기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먹이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아이들의 세포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 패티 애시드에 대해서는 메타 어널리시스도 있는데 메타 어널리시스가 뭐냐면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스터디는 전 세계에서 수없이 나와요. 이 영양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사이언티스트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관련 분야에서 뭐 약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제약 회사에서도 하는 연구들도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오메가3 패티 애시드와 관련돼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보이더라 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연구들을 끄집어 와서 그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일 연구 하나만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 결과들을 두고 거시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게 메타 어널리시스예요. 그 어널리시스의 내용도 이제 여기 링크 따라가시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L-카르노신은 원래 근육과 심장 그리고 뇌조직에 그것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농도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이것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진 않지만 간질환이나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도 의학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연구를 보시면 자폐 아이들에게도 L-카르노신이 좋은 영향을 주었다. 언어적인 발달에 향상을 가져왔다라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L-카르니틴은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아미노산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의 영양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언어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유비퀴놀, 코큐텐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이에요. 아래 연구에서는 유비퀴놀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유비퀴놀이 들어간 아이들이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이 약 20%, 21% 정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포라페인은 황이 많이 함유된 크루시퍼스 베지터블, 그러니까 브로콜리라든지 컬리플라워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솔포라페인을 먹은 자폐 아동들이 언어적인 발달이 현격히 보였다는 연구가 있고요. 사실 브로콜리와 크루시퍼러스 이런 베지터블들을 먹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데쳐버려서 익혀 먹어버리면 이 솔포라페인의 성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한다면 거의 생야채에 가깝게 해서 주셔야만이 그 성분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가 있고요. 성분이 좀 많으려면 적은 양을 먹어도 많이 흡수를 하게 하려면 브로콜리 다 싹이 트고 큰 성체 브로콜리를 먹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 자체를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솔포라페인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품으로도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중에는 판매하진 않는 것 같고 직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지성이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직구해서 먹였었거든요. 사실 솔포라페인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3분의 2 정도의 우리 자폐 아동들이 이 솔포라페인에 반응이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지성이는 솔포라페인을 보충제로 6개월 이상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큰 반응은 보진 못했습니다.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지. 학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반응이 좋은 아이들은 또 확연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뭐 면역력에도 필요하고 뭐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자폐 아이들 중에는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비타민 D가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50에서 80 사이를 유지를 해야만 비타민 D가 해야 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약간 유전적인 문제가 그 부분에는 좀 작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아무리 이렇게 고용량을 주입을 해도 올라채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비타민 D 보충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RCT 연구도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따라 들어가 보십시오. 철분, 아이언,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 중에 하나고요. 인지와 모터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운동 능력 발달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그 혈구 중에 RBC라고 적혈군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고요. 이게 없으면 빈혈이 생긴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철분이 모자랄 경우에. 그런 것처럼 빈혈이 있으면 또 생기는 전신의 산소 공급과 영양소 성분 전달들 이런 것들이 다 어렵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필수적인 철분이 모자란 경우도 많대요. 그런데 이 철분을
우리가 사실 아주 빈혈이 있고 철분이 체내 너무 급격히 이렇게 모자랐다. 그럴 경우에는 철분을 보충을 하지만 철분은 사실은 굉장한 톡시시티, 독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과량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과잉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보충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철분제 뭐 임산부들도 먹고 뭐 빈혈 있는 사람들 먹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느끼시지만 그냥 나 빈혈 있는 것 같아 먹어야겠다 이러는 보충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철저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연 상태를 분석하고 저장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실제로 빈혈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충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먹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지성이도 사실 검사해봤는데 저장철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예요. 아래 스터디에서는 이런 아이언 디피션시, 그러니까 그 철분이 모자란 것이 이 자폐 아이들을 판단하는 어떤 이런 파라미터, 측정 인자 뭐 이렇게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스터디도 나와 있네. 부티레이트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켈리 도프만이라는 미국에서 좀 유명한 의사인데요. 이제 자폐를 보는 의사고, 이 사람이 아프락시아 프로토콜을 제시를 했어요. 아프락시아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조음 잘 못하잖아요. 조음, 입 모양 자체를 잘 못 만들고 해서 말이 어려운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프로토콜은 이런 세팅으로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였을 때 이런 아프락시아의 호전을 보인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프로토콜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포스파티딜 콜린, 이것도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이고 비타민 E 그리고 오메가3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언어를 못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단순히 교육적인 치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라는 타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기분도 좋고 건강해야, 그리고 뭔가 배울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의학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팅, 그러니까 타겟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거를 딱 콕 집어서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타카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런 것들을 교육도 하지만 서포트하는 그룹도 만들고, 그리고 그 그룹 내에서 멘토도 만들고 멘티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지식적인 면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런 발런티어가 돼서 봉사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자폐를 해결해야 하는 이 여정에서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훌륭하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많은 정보들을 또 제시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자폐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발 말만 해줬으면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힘들다, 그 말만 해줘도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같이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